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어예진입니다. 2월 10일 화요일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1%대 상승 출발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 몰리면서 상승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0.07% 소폭 상승한 5,301로 5,300선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상승 추세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로 1.1% 빠진 1,100선에서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네요. 달러원 환율 어제보다 1원 20전 내린 1,459원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4.6도입니다. 눈비 소식이 있죠? 여러분들 퇴근길에 우산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영턱스 클럽의 정 띄워드렸습니다. 이 노래 하면은 이상영 님도 같은 생각하시네. 이 노래 들으면 딸꾹질 나오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죠. 노래마다. 김정기님. 소장님 오늘 부산 눈 왔어요. 오 그래요? 부산에 눈이 왔다고요? 정말 그러면은 부산에서는 눈 보기 잘 힘들지 않나요? 그럼 또 기분이 또 묘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사진도 보내주세요. 네, 이연실님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시장 얘기하시는군요. 어제의 바람대로 이루어졌어요. 내일은 힘차게 올라가기 위한 도움닫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김성철님, 소장님 아파트는 많은데 왜 제 아파트는 없을까요? 방과 후 목돈연구소 열심히 들으면 제 아파트 생길까요? 오늘도 귀 쫑긋 세우고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저도요 그 한강공원 갔을 때 밤에 그러면 이제 아파트들 쫙 보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똑같이 김성철님하고 똑같은 얘기했었어요. 집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저 중에 내 집은 왜 없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열심히 듣다 보면 또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네, 김성철님 내 집 마련 화이팅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1교시에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2교시에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AI로 돈을 번다고 하면 기술을 개발했거나 크게 투자를 한 경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도메인 주소 하나로 크게 한 방을 버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ai.com 단 2글자짜리 웹사이트 주소가 무려 960억 원에 팔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태껏 공개된 도메인 거래 중에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구매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의 CEO 크리스 마르잘렉인데요. 2018년에도 크립토닷컴이라는 도메인을 당시 약 130억 원에 사들여 지금의 크립토닷컴을 키워낸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ai.com을 앞세워 메시지 전송과 앱 사용, 주식 거래까지 대신해주는 개인용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선점해 비싼 값에 판 사람도 있지만 기술이나 노력 하나 없이 오직 이름 덕분에 가만히 앉아 수백억을 버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AI라는 단 2글자 덕분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앵길라라는 나라입니다. 앵길라는 카리브해의 버진 아일랜드 근처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크기는 서울의 6분의 1, 인구는 16,000명 남짓 되죠. 앵길라가 AI로 돈을 번 비결은 바로 도메인 주소 덕분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인터넷 주소 끝에 붙는 2글자의 국가 도메인을 하나씩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kr, 일본은 .jp, 중국은 .cn 이렇게요. 그런데 앵길라는 .ai입니다.
AI 붐이 일자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ai 주소를 원했고 앵귤라 정부는 이 도메인 사용권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건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게다가 매년 사용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도 이 앵길라에 사용료를 내고 도메인을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앵길라는 매년 GDP의 약 10%,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도메인 수익으로 벌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 돈을 버는 의외의 방법이 글자 하나, 주소 하나를 선점한 거라는 게 흥미롭죠? 혹시 여러분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점 찍어둔 단어가 있으신가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할 경제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다음 주죠 벌써. 네. 코앞으로 다가온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그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우리 네. 식탁 위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우리 100조 원짜리 전쟁 이야기인데요. 100조 원? 바로 종자 산업입니다. 그 명절이면은 뭐 차례상이다, 뭐 설 선물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농작물이나 농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오르잖아요. 네. 사실은 그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 다 종자 산업이거든요. 이 종자는 농산물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흔히 농업의 반도체 역할로 비유가 되는데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밥상 위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은 식탁 물가 또 뭐 식량 안보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바로 종자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요즘 또 잘 나가고 있는, 요새 다 K 붙으면 잘 나가지 않습니까? 네. K 종자의 화려한 반격과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서늘한 현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종자라고 하는 게 네. 정확히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냥 이게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네. 씨앗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서 종자는 이제 살아있는 생물학적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에요. 뭐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운영체제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식물한테는 바로 이 종자가 이런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 안에 이 식물이 얼마나 크게 자랄지 앞으로, 그리고 병충해는 잘 견딜지, 맛은 얼마나 달콤할지 이런 게 데이터로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농업에서 종자는 이렇게 뭐 단순한 씨앗 하나, 뭐 이것도 종자가 맞긴 하지만요. 네. 농산물의 앞으로 수확량과 품질을 결정하는 바이오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한 국가의 식량 주권을 쥐고 있는 핵심 전략 물자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적 설계도, 네. 뭐 운영 체제 이렇게 비유하신 게 인상적인데 그렇죠.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뭔가 무게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뭔가 체감할 만한 변화 이런 게 있을까요? 종자가 달라져서 뭐 우리 식탁이 변한 사례 이런 거. 네, 이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 밥 지을 때 구수한 팝콘 향이 난다,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쌀이 있습니다. 네. 바로 골든 퀸. 네. 네. 이거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게 시드피아라는 회사에서 30년 동안 이제 육종 외기를 끝에 외길 노력을 해가지고요. 네. 일본 품종을 밀어내고 일궈낸 이런 그 벼 종자입니다. 이 종자 하나로 생산되는 벼만 연간 12만 톤이고요. 농가 수매가로 따지면 2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이제 대기업인 CJ 제일제당도 이 가치를 알아보고 햇반용으로 공동 연구를 할 정도이고요. 이렇게 잘 만든 씨앗 하나가 농촌에 매년 수천억 원 소득을 안겨주는 황금알이 된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게 다 종자를 네, 뭔가 개량해서 종자를 그런 개량했죠. 거군요. 네. 아, 저도 이렇게 향 나는 거 있잖아요. 뭐 누룽지 향이 나는 그런 쌀 먹거든요. 네. 달라졌네요, 밥상. 그렇죠. 밥의 쌀이 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벼도 그렇지만 딸기도 종자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딸기 역시 우리 종자가 일본을 이겼다? 이런 소식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원래는 딸기 하면 또 일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딸기 대부분 예전에는 일본이었는데요. 네.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우리나라 딸기 시장의 90%가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아. 근데 일본이 이제 이걸 팔면서 로열티를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연구진이
종자, 딸기 종자 독립 선언, 대한 독립처럼 딸기 독립 선언을 하고 매달려서 만든 게 바로 들어보셨겠지만 설향. 설향이라는 딸기입니다. 아, 이게 시작이군요. 네, 결과는 대역전극인데요. 네. 현재 일본 품종 딸기 점유율은 5%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이제는 K 딸기가 오히려 전 세계로 수출돼서 연간 1억 달러 가까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뭘 사 먹던지 로열티를 주던 나라에서 이제는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변모한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설향, 딸기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이 설향은 이제 종자 강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딸기 종자들이 이렇게 많다 이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설향부터 해서 쫙 가는데 뭐 킹스베리도 진짜 있고 많죠. 색깔도 다 다르고 맞아요. 하얀 딸기도 있고.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국의 그런 종자 산업이 예전부터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종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요. 우리 우수 종자들이 네. 해외로 많이 넘어갔던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1997년 외환 위기 때 흥농 종묘, 중앙 종묘 이런 종자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인 몬산토, 신젠타 이런 데도 팔려 나갔었거든요. 네. 그때 기업이 팔려 나가면서 우리나라 토종 유전자원들, 종자 유전자원들 통째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먹는 청양고추 네. 이거를 우리가 사 먹을 때 로열티를 내야 되는 이런 웃지 오.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다행히 요즘에는 우리나라 K 종자 기업들이 그 살아남은 그 기업들이 유통망을 방어하면서 종자 주권을 되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종자 산업을 뭔가 운영체제, OS 운영체제, 반도체 이렇게 네. 비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김나혜님도 종자 가격 정말 비싸요. 어머님께서 작게 농사 지으시는데 종잣값만 4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 종자 산업의 시장 규모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자가 이제 농업의 반도체로 비교가 되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부럽지 않을 만큼 거대한 시장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종자 시장이 8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100조 원 규모에 이르고요. 네. 연평균 7%씩 성장하는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130조 원을 넘길 전망이고요. 이 액수는 전 세계 영화 박스오피스 매출의 3배가 넘는 그런 큰 액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종자 시장을 살펴보면요. 요새는 뭐 현재 바이엘, 코르테바 뭐 이런 거대 기업 세 곳이 세계 시장 60%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그 반도체가 가전 성능을 뭐 좌우하고 있잖아요. 뭐 네.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종자 역시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권력을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 하나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게 전체 농업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약간 뭐랄까 다른 섹터에 비해서 아무래도 종자 그죠. 산업은 조금 생소하기도 네. 해요. K 종자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들 우리가 좀 들어본 것들 있을까요? 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들었는데 K 종자 산업이 양대 산맥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 농우바이오 그리고 파만농 이렇게 두 곳인데요. 아, 요새는 이제 종자 산업, 요 종자 기업들도 단순한 씨앗 판매를 넘어서 테크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먼저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위기 때 많이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도 끝까지 경영권을 지켜내면서 현재에 이르렀고요. 지금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종자를 수출하면서 글로벌 10대 종자 기업 진입을 목표로 뛰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 제품은 폭염에도 안 죽는 고추인 제왕청고 이런 오. 품종이 있고요. 그 농우바이오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것은 뭐 데이터 기반의 맞춤 설계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종자를 기르는 이런 게 육성가라고 하는데 이 육성가 직관에 의존해서 여러 뭐 종자를 교배를 하고 만들어냈다면요. 네. 이제는 방대한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 첨단 기술로 따른 실험에 의해서 그 교배를 해냅니다. 이를 통해 교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유전체 선별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어떤 식이냐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종자를 미리 계산해서 뽑아내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육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크 영역이 됐네요. 네. 보면 파만농이라는 기업은 어때요? 파만농 같은 경우도 테크 기업으로 거듭이 나고 있습니다. 그 파만농은요, 그 작년 농가에서 일반인한테는 좀그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 농가에서 야 이거는 고추가 아니라 금덩어리다 이렇게 대박이 난 종자가 있었는데 바로 티탄 대박고추. 티탄 대박? 네, 요게 바로 파만농 작품이고요. 이게 네. 뭐냐면요, 칼라병과 탄저병을 동시에 막아내는 복합 내병성 덕분에요. 이거 덕분에 파만농 매출도 굉장히 올랐고요. 그 실적도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7배, 37배나 폭증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여기도 최신 기술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 LG가 지난해 개발해서 공개한
그 초거대 AI 엑사원 요거를 그 종자 개발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개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농우 바이오도 그렇고 파만론도 그렇고 육종이 이제는 데이터 과학이 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품목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종자의 어떤 강소 기업들의 활약도 대단하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다른 강소기업도 여러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시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종자 백화점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종자 여기 백화점이 여기 뭐예요? 같은 경우는 보유한 종자 품종만 1,500개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아. 다양한 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태풍에도 끄떡없는 윈스톱 양배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인도와 중국에서 대박이 나면서 네. 그 매출이 크게 늘었고요. 가나 종묘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애플 토마토 네. 이걸로 이제 미국 시장을 뚫었고요. 헤테로 같은 기업 역시 고당도 딸기 홍희라는 게 있는데 중동 현지 로열티 수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다 뻗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대기업이 못하는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구조로 글로벌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종자 산업에도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K 종자 산업에는 뭔가 좀 발목 잡는 그런 과제들 이런 게 있나요? 맞습니다. 역시나 그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규제 이슈가 있습니다. 규제. 가장 현장에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법이 이제 LMO 법인데요. 이제 LMO가 뭐냐? 이제 이게 살아 있어가지고 생식 번식이 가능한 생물체를 뜻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GMO 같은 경우에는 생식 번식이 불가능한 것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유전자 편집을 일반 GMO와 구분해서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유전자 편집을 전통 육종과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유전자 교정 토마토로 시판할 정도로 이런 게 굉장히 대중화된 개념인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은 법 체계에 묶여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국내에서 재배나 판매가 제한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규제가 없는 해외로 다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조금 글로벌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글로벌 종자 공룡들과 싸우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좀 확장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좀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세급 자체가 글로벌 공룡이랑 비교하기엔 조금 다릅니다. 국내 종자 업체 중에서 92%가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아주 영세한 기업이고요. 근데 아까 막 테크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종자는 전형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근데 다 영세하다 보니까 연구 시설을 갖출 돈이 전혀 없죠. 그래서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국내 종자 기업끼리 이렇게 뭐 대살 깎아 먹기 이런 경쟁을 할 게 아니라 해외 유망 종자 기업을 뭐 과감하게 인수하거나 M&A를 해가지고 단숨에 글로벌 유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성장만으로는 이미 그 공고해진 글로벌 과점 체제를 깨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네, 그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민간 기업이랑 정부 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서로 현장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네,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경쟁을 한다. 네,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민간이 100억 원을 들여서 이제 종자 시장을 새로 개척했습니다. 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거나 네. 하면은 지자체나 뭐 국가기술원에서 비슷한 복제품을 만들어서 저가로 뿌리는 경우. 왜냐하면 이들은 또 농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이런 또 과제나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영세 뭐 농가나 이런 쪽에서는 좋겠지만은 큰 돈을 들여서 종자를 개발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산업 발전을 네. 저해한다는 쓴소리도 그렇죠. 나오겠네요. 큰 돈 들여서 해놨는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거를 시장 교란이자 공무원 윤리의식 부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뭐 관은 이런 인프라 지원에 집중을 하고 민간이 상업화를 주도해야 된다 이런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 종자 산업 방향은 어떻게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종자 산업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요. 막 굵직굵직한 뭐 사이즈가 큰 이런 벼나 뭐 이런 종자들도 있지만요. 네. 굉장히 맞춤형으로 요새는 뭐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이런 게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종자 산업도 어떻게 전망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달큰한 토마토 뭐 이런 게 아니라 피부 미백에 좋은 토마토. 그리고 뭐 특정 성분을 강화한 기능성 품종 이렇게 소비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종자 개발이 핵심으로 꼽히고요. 그래서 종자를 씨앗 이렇게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식품, 바이오, 뭐 의약
이렇게 이거를 다 연결하는 거대한 밸류 체인으로 인식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K 종자 산업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 가면 세계 종자 저장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 멸망이나 이제 기후 변화를 대비해서 종자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경북 봉화에도 그 이름이 백두대간 시드볼트라고 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점점 모으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도 종자 보존의 어떤 핵심 기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종자 투자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종자 시드머니가 네.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야, 우리가 먹는 매일 그런 밥 한 그릇에 이렇게 작은 씨앗 속에 우리가 몰랐던 산업과 이권 다툼이 이렇게 들어 있었네요.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소유 권정열의 어깨 듣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90님께서 여기는 방과후 목돈연구소 주파수가 안 잡히는데 고릴라로 듣다가 알게 됐어요. 미리미리 오늘의 방송 내용도 올라오고 너무 좋네요. 오늘 귀 쫑긋 중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끔씩 주파수가 안 잡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고 아쉽긴 한데 우리 1190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고릴라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시교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선아님. 친정엄마 차 타고 가는 길이에요. 날씨는 흐리지만 우중충한 마음은 소장님 목소리로 날려볼게요. 엄마랑 귀는 쫑긋, 마음은 활짝 열고 들을게요. 오늘도 알찬 정보와 좋은 이야기 가득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아, 김선아님 이렇게 또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좋은 추억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친정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가면서 라디오 듣는 추억을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김선아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어머님, 따님 모시면서 이렇게 문자도 보냈는데 한번 씩 웃으면서 고맙다, 뭐 사랑한다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고 김선아님도 엄마 사랑해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아주 좋은 추억 되겠죠? 안직환님. 소장님 저 오늘 은행 가서 8명 되는 많은 조카들 줄 세뱃돈 뽑았는데요. 긴축재정 돌입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안직환님 제가 이 마음 충분히 100번 압니다. 저는 사실 안직환님보다 조금 더 조카가 많아요. 네, 조금 더 조카가 많아서 명절이 사실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저는 이제 용돈 받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모, 이모 절 받으세요 하고 달려오면 무서워요. 네, 아우 고생 많이 하셨네요. 긴축재정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2026 NFL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시애틀 시오크스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장정의 막을 내렸는데요. 이 대회는 미국 최대 규모의 단일 스포츠 이벤트로 추수감사절 다음으로 음식 소비가 많은 날로도 유명합니다. 시청률이 40%를 훌쩍 넘는 만큼 광고비 역시 천문학적인 수준을 자랑하죠. 퀴즈입니다. 미국 프로 미식 축구 NFL의 결승전이자 화려한 하프타임 공연으로도 잘 알려진 이 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어뉴스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들으셨던 분들 바로 아실 것 같거든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슈퍼볼, 2번 슈퍼맨, 3번 슈퍼우먼.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2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 8월 25일 경향신문 기사고요. 제목은 소주 한계선 20도가 깨졌다입니다. 네, 오늘은 술 중에서도 소주 얘기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소주의 알코올 도수 한계선으로 여겨졌던 20도가 깨졌습니다.
진로는 알코올 도수 19.8도의 신제품 참이슬 후레쉬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도인 두산의 처음처럼보다 0.2도 낮습니다. 진로가 알코올 도수를 더 낮춘 건 순한 맛을 내세운 경쟁 제품에 밀려 지난해 55%였던 시장 점유율이 현재 50%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소주업체들의 저도수 제품 출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점유율 확대를 위한 무리한 광고 선전비 지출은 불가피하게 이익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를 낮춘다는 게 일반인의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주가 희석주라고 해도 무턱대고 물의 양만 늘려서는 소주다운 바로 그 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서민의 술이죠. 소주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뭐 낮부터 술 얘기를 해도 될까 좀 고민은 했는데요. 이 산업과 소비 트렌드 면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소주가 역사 100년을 넘는 자타 공인 국민술인데요. 우리나라 1인당 주류 소비량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2000년대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쪼그라들었는데요. 집에서 즐기는 홈술 그리고 혼자 즐기는 혼술 문화가 음주량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주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못 받는 종목이 된 지 오랜데 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주 사실은 역사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소주의 역사는 고려 시대로 올라갑니다. 지봉 유설에는 소주 기술이 몽골에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고려의 충렬왕 때 몽고군을 통해서 소주가 들어왔고 이 몽고군이 주둔하면서 세력이 강했던 안동과 개성, 제주에서 이 소주 제조가 유독 발달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안동하면 안동 소주가 유명하고 제주도에는 고소리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소주 공장이 지어지고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시작된 건 192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와 무학이 모두 이 시기에 생긴 회사들인데요. 1920년대에 만들어진 소주 도수는 35도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엄청 독한데 이후에 도수가 계속 내려가면서 독주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수준을 밟아가게 됩니다. 1965년에 30도, 1973년엔 25도,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이제 한동안 소주하면 25도라는 등식이 성립됐던 거고요. 하지만 앞서 기사에서 보신 대로 이제 2006년에 20도 아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빨강색 그런 소주 뚜껑 이렇게 보면 마시면은 그 위벽을 타고 뜨겁게 내려가면서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국내 소주 브랜드들의 그 알코올 도수 낮추기가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죠. 20도가 깨졌을 때 사실은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반응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낮잖아요. 네, 현재 참이슬 후레쉬와 처음처럼은 모두 16도고요. 지난달에 세로 소주가 리뉴얼되면서 도수가 15.7도로 낮아졌습니다. 상위권 업체의 주력 제품 중에 15도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독한 술을 꺼리는 요즘 젊은 층의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일 텐데요. 당연히 도수 낮추기 경쟁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애주가이신 분들은 요즘 소주가 뭐 물 같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과거에 25도 시절에 소주 한 병에는 알코올이 71g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6도인 현재는 45g에 불과합니다. 3분의 2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주 3병 알코올 함량은 1990년대 소주 2병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와인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소주의 도수가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더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꽤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로 알코올이 떨어지면 물비린내 난다 그러거든요. 이게 소주 본연의 맛이 흐려질 수가 있는 데다가 반대로 첨가물의 그 들척지근한 맛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수를 한번 낮출 때마다 숙성 공법이라든가 잔미를 지우는 여러 기술들이 동원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도 뭐 낮출 수 있을까, 더 내려도 이게 성공할까 우려가 있었지만 꾸준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쟁은 얼마나 더 낮은 도수에서
소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냐 좀 이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도수가 점점 내려가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원재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정을 좀 덜 써도 되니까 원가 절감이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판되는 소주는 이제 희석식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주정에 물을 타서 만든다는 거 많이 아실 텐데요. 도수가 약해진다는 건 이 주정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비용이 덜 드는 게 맞습니다. 좀 다른 한편으로는 도수가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게 소비자들이 여러 병 사게 만들어서 판매량 증대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덜 취하니까. 네, 예전의 느낌만큼 취기를 얻으려면 더 많이 사셔야 되니까요. 이제 물론 소주 업계에서는 이 원가에는 포장이나 물류, 마케팅까지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주정이 좀 줄었다고 무조건 값 내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김세나님께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 소주는 달기만 하다고 하는 거네요.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 얼마나 마실까요?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간 마시는 소주가 360ml 한 병을 기준으로 평균 55병입니다. 이 소비량은 그런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전통주와 위스키, 와인 같은 다른 술하고 경쟁도 하는 데다가 이 소비자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물가정보 통계를 보면 1970년대만 해도 소주 한 병이 65원이었는데요. 네. 2004년 처음으로 1,000원대에 진입했고 현재 대형마트 판매가 1,300원 안팎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0여 년 동안의 가격은 20배가 올랐고 도수는 20도가 낮아진 겁니다. 평균 55병 정도면은 일주일에 한 병보다 조금 더 마신다는 얘기인데, 야 많이 마시네요. 근데 소주 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병 색깔은 초록색. 네. 이 초록색 병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이 초록색 병이 뭐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처음에 이제 1920년대에 소주 공장이 건립되고 대중화가 시작됐을 땐 지금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옅은 하늘색과 투명한 흰색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근데 1990년대에 나왔던 그린 소주라는 제품이 컬러 트렌드를 바꿔놓는데요. 네. 이 당시 회사인 두산이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으로 아주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보기 위해서 환경을 강조한 초록색 병의 소주를 출시했고 이게 단일 제품으로 30%를 넘는 점유율을 내면서 다른 업체들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소주병 색깔이 초록으로 굳어지게 된 건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때문이었는데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한 제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소주 업체들이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생긴 서로의 소주병을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초록색 병이 환경 사건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좀 반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요즘 보면 소주 병들이 다시 뭐 투명한 병이나 조금 더 연한 하늘색 병 이런 것도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주 시장의 어떤 주도권이 좀 브랜드의 개성으로 옮겨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업체끼리 소주 공병을 공유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자유려박이 2009년에 이 하늘색 병에 담긴 질로이즈백이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뉴트로 열풍 타고 인기가 꽤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표준 규격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컬러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이 소주는 25도라는 등식이 깨진 것처럼 초록색 병이라는 이미지도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맥주와 다르게 뭐 맥주도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별로 그 브랜드가 있고 대표 향토 네네.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방에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소주를 꼭 마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구도는 어떻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 시행된 정책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주가 대중화되면서 경쟁이 과열되자 1976년에 자도주 의무구매제가 도입되는데요. 전국에 퍼져 있던 254개의 소주 업체가 11개로 통폐합됐습니다. 수도권의 진로, 그리고 부산의 대선, 경남의 무악, 전남의 보혜, 대구 경북은 금복주, 또 대전 충남 선양 등등이 남게 됐는데요. 네. 이 규정이 199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시장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고 다시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지역 소주들이 좀 많이 어렵다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네, 이 대기업 계열 주류 업체들의 자본력과 영업력이 전국구로 확장되면서 지역 소주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데요. 소매 시장에서 하이트 진로와
소주와 롯데칠성음료 점유율이 80%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남짓하는 점유율을 여러 향토 기업이 나눠 갖는 구도입니다. 지역 소주가 점유율 1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에서도 작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하이트 진로가 대선 주조를 앞지르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안 그래도 뭐 요즘 보면 젊은 세대들은 이제 술을 잘 안 마시기도 하고 소주 특히 잘 안 마신다. 네. 뭐 지방의 인구 감소도 또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겠네요. 네, 그래서 대선의 사례를 보면 작년에 소주 광고에서 연예인 모델을 빼고요. 지역 소멸 방지라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내세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좀 절박한 현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좀 내 고향의 소주를 아끼던 분들한텐 요즘 분위기가 좀 씁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마다 지역성과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려는 시도들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의 주류 소비는 애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철저히 취향 위주로 가고 있어서 좀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긴 뭐 전국 주류 업체들 다 봐도요. 상황이 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이트 진로 사례를 보면 작년 매출이 2조 5천억 원에 조금 못 미쳤는데요. 1년 전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7.3% 쪼그라들면서 1,700억 원 선에 그쳤습니다. 여러모로 주류 산업이 내수 의존 구조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홈술 문화가 자리 잡는다고 해도 유흥과 회식 이런 업소 수요를 대체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밀라노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시작으로 월드컵이나 WBC처럼 스포츠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러면 일시적으로 주류 소비량이 좀 느는 현상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특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소주가 또 이제는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로 각인이 됐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에게도 이제 소주 한번 먹여주면 네. 화장품 냄새나 뭐 토너 냄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여행 올 때마다 먼저 찾더라고요. 네, 좀 많이 달라졌죠. 이제 얼마 전에 한식진흥원이 세계 15개 나라의 외국인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 술 중에 알고 있는 술로 소주를 꼽은 비중이 41% 가장 오. 높았습니다. 이 대륙별로는 동남아 쪽에서 소주 알고 있다 하신 분이 68%로 비중이 가장 컸고요. 한 동북아에서는 51%, 또 유럽도 17% 정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성장 전략의 무게 중심을 조금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외 시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마시는 일반 그런 소주보다 뭘 이렇게 조금 섞은 칵테일처럼 과일 소주가 훨씬 더 잘 나간다면서요? 네, 사실 과일 소주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엄청 먹었거든요. 네. 이게 2000년대에도 유행을 했는데 요새 해외 MZ세대에게 잘 먹히는 모양입니다. 작년 국내 업체들의 과일 소주 수출액이 1억 42만 달러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억 달러 돌파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0억 원이 좀 안 됩니다. 사실 뭐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아직 엄청나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눈에 띄는 건 증가 속도입니다. 과일 소주 수출이 2019년만 해도 3천만 달러가 안 됐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일반 소주 수출액은 20년 동안 매년 1억 달러 위아래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과일 소주가 일반 소주 수출을 작년에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소주에 뭘 타서 먹고 넣어서 먹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K 문화의 일종으로 퍼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밖에 못 돌아다니고 이제 실내에 많이 있어야 됐잖아요. 네. 이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외국인이 늘었고 그 속에 등장하는 한국식 음주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소주 특유의 쓴맛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처음에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네. 과일 소주는 안 그렇잖아요. 네. 달달하고 가벼운 맛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 입문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점을 내세워서 미국과 동남아, 일본 등지에서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미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수출된 나라였고요. 동남아도 업체들이 열심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해외 첫 공장을 베트남에 짓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술 소주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회 변화와 함께 쭉 이렇게 변모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K 드라마, K 푸드 열풍 타고 또 K 술 부상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류 업체들이 이런 해외 MZ세대 잡기 위해서 열심히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트진로는 미국에서 뉴욕 레드불스, LA 다저스와 공식 후원을 맺고 스포츠 마케팅 펼치고 있고요. 네. 롯데칠성은 대학 상권에서 5개 광고나 축제를 공략하면서 해외 대학생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주류 전문점의 납품도 늘리고 있고 눈에 띄는 건 재미난 맛의 신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리치 맛, 자두 맛, 달의 맛에 이어서 멜론 맛도 개발이 됐고 이 중에서 이제 해외 전용으로만 파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비 맥주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맥주만 팔았었는데 네. 재작년에 제주 소주를 인수했고요. 최근에 여기서 해외 판매용 과일 소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성장 전망도 보이고 진입하기 수월한 시장으로 본 거 아닌가 하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소주의 소자가 이 불을 붙여서 열을 가하다 이렇게 증류한 거니까 불타는 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소주가 인기가 좀 불타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미국 프로 미식 축구 NFL의 결승전이자 화려한 하프타임 공연으로도 유명한 대회를 뭐라고 하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슈퍼볼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최준호님, K-팝 아이돌 최초로 캐츠아이가 슈퍼볼 광고에 나오는 건 놀라운 일이네요 하셨죠. 캐츠아이가 이제 글로벌 K-팝 걸그룹이죠. 여러 나라의 국가 친구들이 모여서 한 그룹을 이뤘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뭐 K-팝 뿐만 아니라 그 슈퍼볼 광고에 우리나라 기업들 광고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주춤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슈퍼볼이요. 방송 들어서 잘 알아요. 라고 해주신 박선영님. 박선영님도 어뉴스 들으셨구나. 그리고 어뉴스 봤어. 친구 소개로 듣는데요. 요즘은 제가 더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좋아하는데 요즘 최애 라디오가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인 것 같습니다. 언니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신 493 하나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나님께서 초등학교 방학 너무 길어요. 점심 치우고 나니 저녁 시간이네요. 볶음밥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경제 공부하기엔 방과후 목돈연구소가 제일 쉽고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아니 정말 삼시세끼를 이렇게 해다 주다 보니까 점심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이렇게 힘들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화이팅! 어예진의 반가운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 지하의 술 한잔해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술 한잔해